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책 결정의 모형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형은 제가 이제 어떻게 틀을 잡아 드렸었냐면, 얘를 이렇게 잡아 드렸었죠.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딱 세워 놔야 돼요. 합리 모형 기준으로 세워 놓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 의사결정이고요. 개인적 의사결정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이 따로 또 나올 거예요. 집단적 의사결정까지 이렇게 나눠 놓는데, 합리 모형이 개인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탁 집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되게 비현실적이다. 모든 대안을 어떻게 다 검토할 것이며 그 대안을 갖다가 어떻게 다 분석하고 있냐. 그거 하다가 볼장 다 끝나겠다.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성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의 이성 능력이 완벽할 거라고 믿지만은 또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은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된 게 이제 만족 모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점증 모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거꾸로 써야 되겠다. 저기 때문에. 자, 점증 모형을 먼저 쓸게요. 점증 모형하고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 있고, 얘네가 현실적인데 왜 거꾸로 썼냐면 얘를 붙이려고. 그죠? 얘랑 얘랑 붙이면 이제 뭐였냐면은 혼합 모형이 있었죠.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합 주사 모형, 혼합 탐사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하겠다.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자, 혼합 주사 모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 모형을 계승하면서도 초합리성을 강조했던 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최적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최적 모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합리 모형하고 다른 측면에서 좀 반대로, 이 이성의 힘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사이버 네틱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어떤 정책 결정 모형이고요. 이 점증 모형이 정치적인 정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조금 유사성을 좀 갖는 게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만족 모형을 확장해서 이제 딱 적용한 게, 그게 바로 이제 회사 모형이 있죠. 회사 모형이다. 혹은 이제 연합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앨리스 모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별도로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앨리슨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앨리슨 모형이 1 모형, 2 모형, 3 모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 모형이다 그랬을 때에는, 1 모형은 얘가 이제 합리 모형하고 가까운 거죠. 합리 모형에 해당되는 애였습니다. 그래갖고 1 모형은 합리 모형, 여기에 이제 1 모형,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조직 과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 과정 모형이 결국에는 회사 모형하고 연결되는 거여 가지고요. 이 조직 과정 모형과 얘네가 조금 짝꿍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좀 유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3 모형은 이제 관료 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관료 정치 모형이다 라고 하면, 관료 정치 모형은 어떻게 가냐면은, 관료 정치 모형은요,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있어. 왜냐하면 다 정치적 합리성,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는 좀 묶어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15번이죠.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계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홍수와 지진 등 2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면밀하게 관찰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혼합 탐사 모형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본적 결정과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좀 나눠서 보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30년간의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재난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개략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결정과 연결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한다 그랬으니까, 요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찾아내기가 수월하진 않아요,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이다라는 걸 힌트로 해가지고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혼합 탐사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혼합 탐사 모형 같은 경우에 요거는요,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요거는 일단은 에지오니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죠? 에지오니. 그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했던 거죠.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해가지고 에지오니가 일단은 근본적 결정은 뭐로 했다? 요거는 합리 모형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결정은 이제 뭐로 했다? 세부적인 결정은 요거는 이제 점증 모형으로 했다. 점증 모형. 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판도 좀 받았죠? 비판도 좀 받았던 게, 뭐야, 새로울 건 하나도 없네? 남의 이론 가지고 했네? 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그랬고요. 16번으로 갑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고도로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요게 앨리스 모형 1처럼 합리 모형을 떠올려 보시면 되죠. 고도로 직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된 조직이라면 관료제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최고관리자 개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최고관리자가 주도하는 거, 여기 합리 모형, 여기 합리 모형, 알겠죠? 그죠? 합리 모형, 합리 모형. 요게 이제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도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합리 모형에 근거하여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보고, 거기서 국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같이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 봤던 거 조금 결합된 건데, 여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다다익선이고 자유분방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비판이 금지됐고, 그러면서 편승기법, 결합개선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2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도 막판에 가면은 평가를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초이스 해야 되거든. 응? 초이스 해야 되거든. 초이스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도 나중에는 골라낼 때는 비판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맨 처음에 이걸 아이디어를 수집해낼 때는 다다익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다 모아내는 과정으로 간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여기서는 특히 만족 모형을 떠올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족 모형, 이제 사이먼이나 마치 같은 학자가 이제 제시했던 건데, 사이먼이 행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몇 대안들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거를 놓고 그걸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걸 했을 땐 어때? 다음 대안 B 대안은 어때? C 대안은 어때?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고,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고서, 야, 그중 그래도 두 번째 대안이 낫다, 야, 두 번째 대안으로 하지 뭐,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족 모형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의견 일치를 유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델파이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합의법. 그래서 합의가 될 때까지 반복 설문을 해가지고 일치된 견해를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었고요. 넘어가 볼까요? 17번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혼합주사 모형이니까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어때요?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함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점증 모형은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것만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변화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학자가 누가 있었냐면 닌드블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혁신을 주창하는 그 개혁적인 성향의 진보적 성향의 관료라고 한다면 현실을 고려해라. 너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유가요. 이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에서는 어떻게 접근한대요?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에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지금 해왔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규제가 더 얹어져 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반응할 거냐면은 이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반응을 하게 될 것이래요. 그렇게 되면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럼 재집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엔 그 개혁 정책이 좌초하게 된다. 그러니까 린드블룸의 얘기로는 그러니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 안에서 조금씩 바꿔야 되지 이걸 한꺼번에 확 다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질걸?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질걸? 야, 그러면 기업인들이 고용을 줄일 거야. 그럼 니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 거고 인기가 떨어지면은 니네 망한다. 다음번에 집권 못한다. 그러니까 서서히 해야 될 걸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윌다브스키 같은 학자가 있죠. 윌다브스키는 이제 예산론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윌다브스키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점증주의 예산 이론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예산을 확 줄이면은 정치적으로 이게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줄이지 마라. 주던 건 그냥 줘라. 그렇게 했던 거죠. 주던 건 그냥 줘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주던 건 그냥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던 건 그냥 주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바꿔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를 얘기해서 나중에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건 이런 점증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니은은 맞는 거고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가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그리고 참여자 맞는 얘기네요. 갈등의 준 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은 최종 모형이라기보다는 회사 모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 모형의 특징들을 한번 또 다시 보신다면은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이제 하위 조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하위 조직 단위. 요 속에서는 이제 갈등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에 회피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문제 중심의 탐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거를 또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표준 운영 절차 같은 걸 중시하고 표준 운영 절차다 SOP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중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뭘 하냐면은요. 갈등을 해결을 하긴 하는데 갈등을 준 해결한다. 그러니까 근본 해결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위 조직 간에는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타협적인 결론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만족 주고 그렇게 하고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갈등의 준해결 이런 걸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가지고 3번이 이제 답으로 선택이 돼야 합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을 때 점증 모형.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그랬는데 어때요?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되는 게 맞는 거죠?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골자예요. 최종 모형,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만족 모형이다 또 최종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최종 모형은 어떻게 됐냐면 이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죠.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어. 학자 공격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런 이제 드로어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드로어가 최종 모형을 얘기할 때 합리 모형에 기반을 둬요. 합리 모형에 기반을 두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러면서 초합리성도 인정해줘라. 이렇게 갔거든요. 초합리성도 인정해줘라. 이렇게 한 건데, 이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초합리성이 어떤 경험치, 노하우, 직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직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보시면 됩니다. 경험, 노하우, 직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게 최종 모형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봤을 때 이제 2번이 답이 됐고요. 혼합주사 모형은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했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조직화된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무질서하다. 왜냐면은 저희 의회 같은 데가 쓰레기통 모형으로 결정되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여럿인데 구성원들의 권한이 다 대등해. 그게 문제예요. 계층제적이지 않고 다 대등해. 그러니까 다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서로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지시 명령에 따르질 않아. 그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갖고 정당 대표나 정당의 저기 있잖아요.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게 세잖아요. 힘이 센 듯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의원들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의원들이 이겨먹어요. 야, 대표 바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위계서열적으로 대표가 됐으니까 지시하면 무조건 다 따르는 게 아니야. 평소에는 따르지. 평소에 따르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만약에 부글부글거리는 게 생기면 의원총회 같은 데서 막 이제 성토를 해. 성토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이 여럿이야. 그럼 당대표가 쫄려 이제. 당대표가 쫄리고 그 다음에 저기 원내대표가 쫄리고 그래요. 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 개념이 없다. 그렇고 국회 안에서도 의장이 힘이 되게 세거나 이러지가 않아. 의장 별거 없어요. 의장 별거 없어. 그래서 의장이 있잖아요. 뭘 추진하는데 의원들이 몰려가가지고 의장한테 막 항의하고 의장을 막 감금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 여기는 대등한 관계들이구나. 그런 때에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는 거지 대통령 밑에 관료들이 저 쓰레기통 모형으로 이렇게 못 갑니다. 그렇게는. 위에서 지시 명령하면 그걸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 2번이었고 넘어갑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고요.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하고요. 회사 모형은 의사결정에 의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라고 본다 그랬는데 회사 모형에서 의사결정자가 결정했다고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위 조직들, 얘네들이 주도를 많이 해요. 하위 조직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것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구조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3번을 답으로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앨리슨은 관료정치 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랬는데 관료정치 모형이 새로운 모형이에요. 사실은 얘네들하고 유사성이 좀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는 기존에 없는 모형이에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모형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또 보기도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으로 가볼까요?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린드블룸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 모형이 불가능한 일을 정책결정자에게 강요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먼의 만족 모형은 이제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출발했기에 이론적 영향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합리 모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고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인지 능력이 완벽하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에찌오니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종 모형을 주장한 게 아니라 에찌오니 혼합주사 모형이었죠. 3번이 답이 됐네요. 자, 그리고 스타인브루너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 해당되는 건데요. 시스템 공학의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응용하여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을 단순하게 묘사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스 같은 거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습관화되어 있고 뭔가 사회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합리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결혼을 왜 해? 결혼을 왜 해요? 아니 근데 그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해야지. 혼자 사는 외로워서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내가 부양의 책무를 지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감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살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재롱 한번 부렸을 때 내가 얘를 다 키우는데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나? 옛날 통계야 이것도. 이제 한 3억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야 아마. 한 명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갖다 내가 벌어서 얘한테 다 쏟아 붓더라도 얘가 한번 어릴 때 재롱 부린 거 가지고 크게 다 녹았어. 녹았어. 그 만족감이 더 커.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합리 모형에 비춰보면.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나 혼자 어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 나는 나 혼자 낚시하러 다니는 거 좋아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결혼해서 나 낚시 가고 싶어. 근데 집에서 아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일요일만 난 기다렸는데 당신하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데이트도 하고 싶었는데 걸어 다니기도 쇼핑도 하고 싶었는데 너 혼자 낚시 가겠다고? 이 나쁜 새끼야? 이러면은 그러면 부부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는 한번 또 이제 쇼핑하는데 따라갔는데 너무 지겨워 죽겠는 거야 막. 왜 옷을 보면 마음에 들면 그냥 사지. 안 사고 또 여기 한 바퀴를 다 돌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한 바퀴를 다 돌고 와가지고 또 만지작거리다가 또 떠나. 그냥 사. 좀 비싼 것 같은데. 딴 데보다 비슷한 게 5천 원 비싸. 사. 그냥 돌아다니면서 5천 원어치 에너지를 더 쓰는 거야. 그냥 사 라고 해도 싫어. 이게 성향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살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했던 그 짓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 이거를 합리 모형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혼은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본능적 작용이에요. 본능적 작용. 그리고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실 계산이 잘 안 돼. 그렇잖아. 내 자식이 어떤 놈일지 알아. 내 자식이 훌륭한 놈이 태어나가지고 얘 시키지 않아도 지 공부는 겁나 열심히 하면서 야, 너 공부 좀 그만해라. 아우, 야, 좀 빨리 자라. 그런데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하버드에 가고 이런 애가 태어날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확률이요.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거든. 그래서 잘 안 될 건데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그리고 서로 눈에 뭐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걸 뭐 호르몬으로 설명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나중에 결혼하고 봤더니 이 나쁜 인간까지는 아닌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나랑 안 맞는 인간이긴 해.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콩깍지가 끼었을 때는 나랑 맞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계산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완벽한 합리성을 갖는 건 능력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저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예.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합리모형으로 따지면 아마 결혼 안 하는 게 되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죠? 결혼 안 해갖고 자식 안 낳고 그러면요, 나 혼자 벌어갖고 맨날 그 여름마다 파리에 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래서 이 힘이 작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결혼을 자꾸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혼인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걸 국가가 부추겨놨어. 국가가 부추겨, 우리 사회가 부추겼지 사실은. 사회가 부추겼는데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고 교육비 같은 거 해결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꾸 아까 콩깍지도 씌이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결혼해. 웬만하면 결혼하는데 웬만하지 않게 만들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웬만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우 야 정신 차려. 야 결혼하면 큰일 나. 결혼하면 떡대. 야 이거 결혼해가지고 나 혼자 살면 원룸에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막 번듯한 집도 막 해야 되고. 야 그거 생각해봐. 아니 서울에 사는 것도 원룸 오피스텔 원룸 같은 데 살면 크게 부담 없어요 사실은. 크게 부담 없을 수, 물론 그것도 부담이 적진 않은 테지만 지금처럼 막 어걱거리면 막 10억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어.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고 해야 되고 애 교육비 들어가는 거 생각해보면 장난 아니고, 이거를 다 개인이 감당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 괜찮아 결혼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해야 사회가 굴러가. 큰일 났어 우리나라 애를 안 낳아서. 그죠? 네. 그래서 막 애 셋씩 낳고 그러면요 주변에서 애국자라고 칭찬해줘. 근데 그거는요 돈 안 드는 칭찬이니까 해주는 거야. 돈 안 드는 칭찬이니까. 그죠? 해주는 거예요. 지 돈 안 드니까. 그지? 애 셋 키워봐. 이게 저기서부터 엄청 올라간다고요. 저 뭐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엔겔계수라고 있죠. 엔겔계수. 생활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거에서부터 장난 아니야. 통신비 생각해봐. 통신비.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만만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이렇게 합리 모형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재밌자고 한 얘기였는데 길어졌네요. 아무튼간에 합리 모형 사례는 충분히 됐죠. 꼭 합리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21번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냈어요.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요. 적응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락함을 느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대안이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알겠죠? 익숙해지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하는 이건 합리 모형이지.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 이건 합리 모형이에요. 이성의 힘으로. 그게 2번이 됐고요. 자동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요.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지금의 편안함을 그냥 유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앨리스 모형이 있네요. 앨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어려워졌는데 끊어서 읽으셔야 돼. 이럴 때는 영어 해석하듯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합리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하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다. 그리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고려 안 해요. 여기선. 그냥 전체 이익만 고려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봐봐요. 대통령이 결정할 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지 자기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국가가 단일적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그랬는데 국가가 단일적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었다고. 이거는 앨리슨도 이렇게 안 그렸어. 앨리슨도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체 조직이 있고 여기 하위 조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하위 조직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 모형은 이 전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도 굉장히 있어요.
완벽하게 일관적으로만 고민을 해요. 전체 이익만을 고려하니까. 이게 이제 완 모형이에요. 근데 투 모형 있지 않습니까? 투 모형은 하위 조직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이 하위 조직의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때요? 자기네 하위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목표 일관성이. 목표 일관성이 전체도 생각하거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도 생각하고 하위 조직도 생각하기만 헷갈려버려. 어쩔 때는 전체 이익보다 하위 조직에 매몰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투 모형이에요. 투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쓰리 모형은 뭐냐? 쓰리 모형 같은 경우는 쓰리 모형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두머리들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 여기는 우두머리들. 얘네 우두머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고려하고 정책 입장도 고려하고 전체 이익도 고려하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하위 조직의 이익도 고려하고 다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다 고려하는 거라고. 다 고려해요. 그래서 일관성이 제일 떨어져. 목표 일관성이. 나의 개인적인 입장도 거기에 가미가 되거든요. 이게 관료 정치 모형이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모형,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한다고요. 의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회사 모형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관료 정치 모형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3번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 미사일 위기 때에도 국방부의 입장과 그 다음에 국무부의 입장이 너무 달라. 국무부는 외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요 군사적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외교부는 군사 옵션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 이럴 때 혼꾸문형을 내놔야 돼. 혼꾸문형을 내놔야 돼. 이거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알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23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이 표준 운영 절차가 그럼 뭐냐? 스탠다드 오퍼레이트 프로시저 해가지고 이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 운영 절차로 인해 업무 처리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죠.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니까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어. 매뉴얼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돼. 예, 그래서 이게 저 관료 조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료 조직에서는.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거죠.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 때 객관화가 되잖아.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일이 막 몰려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좀 이렇게 적어져 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표준 운영 절차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화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쪽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덜어서 이쪽으로 넘기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잘 없어요.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잘 없다.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는 정책 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얘기고. 4번 정책 결정 모형 중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앨리슨 모형의 모델 1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모델 2였죠? 네, 모델 1은 그런 거 없어요. 합리 모형이니까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서 거기서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맞는 답은 2번만 맞는 거였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4번부터는 정책 결정을 넘어가서 이제 정책 집행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정책 집행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요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은 뭐였냐면요. 위대한 사회 건설. 미국에서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의 실패.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오클랜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클랜드 사업을 사례로 들었거든요. 요거 실패의 사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제 오클랜드 사업이라는 게 오클랜드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오클랜드에다가 재원을 막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도 다 이루어졌어. 예산도 막 배정이 됐어.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 사업이 실패해요. 왜 실패했지? 아니 그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은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책 집행은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결정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땅히 안 따라온 거지. 왜 집행이 실패했을까를 보니까 여기에 집행자들 안에서의 거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우리 힘들어서 그렇게 안 돼요. 인력이 딸려요. 조직이 딸려요. 뭐 이런 것들의 거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 당시 오클랜드 사업의 거부점이 수십 개.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정도의 거부점들이 있으면요, 성공 확률, 정책 집행이 성공할 확률을 따져보니 0.000 몇 프로밖에 안 돼. 이건 실패가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실패가. 이거를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다. 정책 결정이 되면 집행자들은 좀비처럼 시키는 걸 하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집행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클랜드 사업을 사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스만이죠. 프레스만하고 윌다부스키가 있습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부스키. 프레스만 윌다부스키가 1973년도에 정책 집행론이라고 하는 저작을 남겼죠. 여기로부터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윌다부스키, 프레스만 이들이 연구해가지고 뭘 제시했냐면 기존에 이제 어떤 하향적 집행의 유형과 그 다음에 또 상향적 집행의 유형을 나눈 거죠.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이라는 것을 나눈 겁니다. 이 둘을. 될까요?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이라는 것을 나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눴고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놓고 보니까 이 안에서요, 다른 학자들도 이 틀에서 연구들을 막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범원 같은 학자를 보게 되면 범원은 하향적 집행을 정형적 집행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향적 집행은 어때요? 상향적 집행 요 같은 경우에는 적응적 집행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범원 말고 이제 엘모 같은 학자가 있어요. 엘모 같은 학자가 있는데 엘모 같은 학자는 이거를 하향적 집행을 전향적 집행이라고 설명을 했고, 요거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올라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후향적 집행이라고 했다. 후향적 집행이라고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전향적 집행과 후향적 집행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범원, 엘모어,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있는데 여기는 고, 지, 그 다음에 가운데가 협, 그리고 여기가 재, 여기가 관 이렇게 되죠.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유의명,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하향적 집행에 해당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상향적 집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이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힘이 세져요? 정책 결정자의 힘이 세져요. 결정자가 주도하는 거고 집행자는 재량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집행자의 재량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집행자, 정책 집행자의 권한이 세져요. 정책 집행자가 말이에요. 정책 집행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까지 다 담당하는 거예요. 목표 수립 같은 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립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없고요. 이쪽에서 일선관료제 이론을 제시했죠. 일선관료제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일선관료제 이론 될까요? 일선관료제 이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자, 볼까요? 이제 24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띠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또 틀려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요거는 따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이 있잖아요. 사바띠어 같은 경우에는, 사바띠어하고, 그 다음에 마즈메니언. 이런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바띠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하향적 집행을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통합 모형으로 바뀌어요. 하향적 집행을 어떻게 하면 집행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하향적 집행. 그래갖고 나왔던 게 하향적 집행에 해당해 가지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하향적 집행에 해당해 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했었습니다. 하향적 집행이 잘 되려면 일단은 목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함부로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이나 국민의 지지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책 결정자와 이제 집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책 결정자와 국민의 지지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뚜렷한 인간 모형이 딱 성립돼야 되고, 그리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필요하고, 법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하향적 집행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통합 모형으로 바뀌어. 그 통합 모형이 어떤 거였냐면요, 정책 지지,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걸로 제시가 돼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 지지 연합. 이게 뭐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요, 어떤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 지지 연합이라는 거를 구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책 지지 연합을 구성해서 어떤 이 관련된 이슈가 튀어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다듬어 놨던 정책 제안을 내던져. 이거를 제시해. 그리고 주장해. 그런데 상대편에서 또 반대되는 뭐 정책 지지 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또 나와. 그러면 그것이 막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모형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상향적 집행에 기반을 둬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게 의견들이 분출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적 집행에 기반을 두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하향적 집행을 여기다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였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자, 사바띠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상향적 접근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 모형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본다. 상향적 접근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하향적 집행에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상향적 접근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집행자로 여겨졌던 하위 관료들이 결국에는 그 특수한 어떤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재량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다는 거예요.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고 집행자가 결정에까지 관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썼잖아요. 고지협재관에서 재관 쪽으로 오면 정책 집행자 정책 목표도 수립하고 막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어느 쪽? 이쪽. 정책 결정자는 결정을 하고 집행자는 재량 없이 집행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향적 집행에서 2번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리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는 게 상향적 집행은 확실하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번이 답이고,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에서는 상향적 집행 골치 아프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 명령하면 밑에서는 그걸 따르게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거는 하향적 집행에 어울리는 거예요.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 상황은. 그럼 상향적 집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향적 집행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것은 불안정할 때, 환경 변화가 많고 고객의 요구, 니즈가 다양하고 이럴 때에는 그거를 다 표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향적 집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5번으로 갑니다.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면 상향적 집행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그런 상황들에 다 적응하려면 상향적 집행에 어울려요. 기억은 틀려요. 자, 그리고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것도 상향적 집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위 조직보다 고위직이 주도하죠. 고위직이 결정하면 하위직은 그냥 따른다. 예, 이렇게 되는 게 하향적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하향적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안 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뭐 정형화되어 있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서 그냥 이행하고 그래도 별 탈 없다. 이렇게 갈 때 하향적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향적 집행한 거잖아요. 언제? 관료제 조직이면 충분했던 산업사회에서는 하향적 집행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사회에서는 너무 복잡한 환경변화, 유기적인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향적 집행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나카무라와 스모르두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 집행을 유형화했죠. 아까 고지 협재관. 그리고 사바티어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제시해서 통합 모형을 이제 주창했고, 버먼 같은 경우는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거든요. 적응적 집행. 이게 옛날 유형이고 적응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버먼도 그렇고요. 엘모어도 그래요. 엘모어도 후향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버먼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엘모어는 일성 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 접근법이라고 했다 그랬는데 후방 접근법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겁니다. 전향적이냐 후향적이냐를 거꾸로 써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7번 범원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건 좀 구체적으로 들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적응적 집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했는데 1번이 바로 맞는 거고요. 2번 봐보세요.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그리고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동원과 전달자의 집행, 그랬어요. 전달자의 집행, 그리고 제도화의 세 단계라고 했는데 거시적 집행 구조에서는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요. 이 안에 미시적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메모를 한번 하실래요? 2번에 미시적 집행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행정과 채택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채택,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거시적 집행 구조에서는. 알겠죠? 네 가지를 얘기했고, 자, 다시 한번요. 미시적 집행, 행정, 채택,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네 단계를 제시를 했고, 그 중에 행정이라는 게 뭐냐?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책 결정이 된 게 정부 안에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이라고 봤어요. 그게 행정이고, 이게 지금 있잖아요.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이게 채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채택인데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미시적 집행이에요. 또 요게 4번이 미시적 집행인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법원에 이제 적응적 집행이다라고 했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화하면 별게 없어.
이 어려운 이론이긴 해.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근데 이런 게 나왔어. 나왔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거시적 집행이 4단계를 나눴어요. 4단계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시적 집행에 보면 거시적 집행에 이제 보자고요. 자, 좀만 더 합시다 우리. 자, 여기에 기술적 타당성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적응적 집행 안에 보면 자, 여기 거시적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시적 집행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기술적인 수단이 있잖아요. 수단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인과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올 수 있어? 이게 타당성이잖아요. X로 인해 Y가 왔어? 이거니까 이 기술을 이 수단을 동원하면 이 정책 목표 실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기술적 타당성이에요. 그런 걸 채택해야 돼. 수단을 집행 수단으로, 그죠?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이 행정 조직으로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보면 채택이라고 돼 있죠. 채택이라 그래갖고 지방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연결돼야 돼.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일성기관이니까. 그 연결돼야 돼. 행정으로 스며들어서 그게 채택 과정까지 가서 지방정부까지 스며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시적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시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이제 채택해서 스며들었잖아요. 이렇게 채택돼서. 그것이 실현되는 게 미시적 집행이다 이거예요. 실현되는 게 미시적 집행이다. 됐나요?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적 집행에서 1번으로 다시 가보세요.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구조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범원의 적응적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시적 집행의 구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4가지 국면이 있다. 먼저 이 수단을 동원해서 집행하면 이게 정책 목표에 도달하느냐 라는 인과성을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그랬고 그런 수단들이 행정 조직에 스며드는 게 이제 행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지방정부로 연결되는 게 채택이고 지방정부가 이걸 구현해내는 걸 미시적 집행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미시적 집행 과정에서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에 상호 적응이 이루어져서 상호 적응. 그래서 자기네 일로 다 잘 받아들여야 이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27번을 마무리를 하고 1번이 답이었고요. 28번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관계 유형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는요.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다 결정해주고요. 집행자의 재량은 기술적 재량밖에 없어요. 자기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노하우 반영하는 재량 그리고 지시적 위임형은 거기다 행정적 재량까지 조금 더 얻었어. 집행자가 행정적 재량까지 조금 더 얻었어. 협상가형은요. 둘이 정책 목표를 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막 협상해.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뒤집어져. 재량적 실현가형이다 그랬을 때는요. 정책 집행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걸 집행해 나가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전체적인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목표 이런 거 궁극적인 목표 이런 근본적인 목표에 대한 제시만 해. 그런데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가면 모든 걸 다 누가 해요? 집행자가 해요. 그러면 결정자는 뭐만 하냐 이런 거예요. 집행자가 다 결정해 놓고 이러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집행하는데 이거 10개 필요해. 이거 10개. 이거 10개 필요한데 가져다 줄 수 있죠? 가져다 줘요? 라고 요구하면 집행자가 그 10개까지는 좀 어려운데 한 5개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이 안 돼요. 10개 이거 갖다 줘야 이게 정책이 성공한다고. 10개 갖다 줘요. 노력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관료적 기업가형이에요. 완전히 집행자한테 이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책 결정자와 협상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수단을 가져와라. 이거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을 가져와라 하는 것만 협상하는 거예요.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케네디 때 후보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재량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 고지협제 관에서 관이에요. 관료적 기업가용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립스키의 일선관료제인데 일선관료제에서는 이 일선관료의 특징들을 우리가 봐야 돼. 일선관료의 특징을 보는데 일선관료는 어땠대요? 이 일선관료들은요. 일선관료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게 사람 처리 업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서 처리적 업무가 아니라 처리적 업무보다 뭐가 더 커요? 여기는 사람 처리적 업무가 더 커요. 사람 처리적 업무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문서 처리적 업무가 아니라 사람 처리적 업무가 더 크고 일선 관료들은 그리고 많은 재량을 가져요. 많은 재량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항상 자원 부족에 시달려요. 자원 부족에 시달려. 그리고 권위의 도전을 받아요. 권위에 대한 도전. 여기에 직면해요. 계속 덤벼. 나도 국가 권력인데 그런데 와서 막 덤벼.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찰, 교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사람들이라서 맨날 이런 사람 맞닥뜨리면 권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 이렇게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기대가 다양해요. 기대가 일관적이지 않아. 기대의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고객을 유형화해요. 고객을 유형화해서 대응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객을 유형화해서 대응한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상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그랬는데 안 맞아. 유형화했어. 유형화. 아, 이런 류의 고객이구나.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다르다고. 아까 기대가 다양하다 그랬잖아. 기대가 다 달라. 다 달라. 요구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일선관료는 집행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이 맨날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일선관료는 계층제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재량이 많아. 예, 요구가 다양하니까 니즈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번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정책 집행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라고 주장한다. 이거 틀렸죠. 단순할 때 하향적 집행이 성공하죠. 복잡하면 상향적 집행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됐고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구체적이어야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왜냐하면 구체적이어야지 제대로 우리가 진단하고 제대로 이거를 해결해 내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혜자가 분산돼 있냐 집중돼 있냐의 문제죠. 수혜자가 집중돼 있을 때 해달라 제발 해달라 이러면은 정책 집행이 좀 더 수월해. 그런데 수혜자가 분산돼 있으면요 누구도 그 해달라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뜨뜻미지근해요. 그럼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건 별로 해도 티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이 수혜자들이 강력하게 막 요구하고 그럴 때 집행이 더 잘 되고요.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반대가 엄청 커요. 갈등이 심각하고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배분 정책보다. 배분 정책은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면 돼요.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은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어. 근데 이 재분배 정책이나
이 규제 정책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답은요, 그래서 1번이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31번은 정책 집행과 관련된 정책 수단론인데, 요거는 또 이제 정리할 게 좀 있으니까 쉬었다가 31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